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저당권을 다 못 맞췄죠. 저당권이 양이 많고 분량이 내용이 좀 어렵다 보니까 이 양이 좀 많습니다. 저당권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좀 잘 꼼꼼히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당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를 공부할 겁니다. 자,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 제3취득자 보호제도다 해갖고 자, 저당권을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을 취득한 소유권자나 또는 후순위 시상권자나 전세권자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냐. 경락이 될 수 있다. 법정 대의 변제에 의한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러면 법정 대의 변제에 의한 저당권을 소멸시켰을 때는 보통 저당권일 때는 지연배상은 1년분의 한도까지만 변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근저당권에서는 채권 최고액의 한도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더라도 초과 부분은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것 좀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제3취득자의 필요비 유익비가 발생했을 때는 저당권자보다도 경락대금에서 우선상환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비용 우선상환 채권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목적물을 매수한 매수인은 저당권이 실행이 돼서 소유권이 상실되게 됐을 때 선의 악의 매수인 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이런 네 가지의 권리가 제3취득자 보호제도다 하면서 공부했던 기억나죠? 우리 저당권의 침해에 대해서 구제는 어떤 것이냐?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저당권의 침해. 저당권의 침해라는 것은 뭐냐? 침해라는 것은 담보가치를 감소, 멸칠, 훼손시키는 걸 침해라고 그러죠. 저당권도 재산권이다 보니까 담보가치가 감소되면은 저당권의 침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침해 시 구제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뭐가 있냐? 이걸 얘기하는 거죠. 네 가지가 있죠. 네 가지. 첫 번째. 자,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죠. 물권적 청구권. 이 물권적 청구권에서 여러분들 주의할 것이 두 가지 있어요. 두 가지. 자, 이 물권적 청구권은 반환 청구권은 없다라는 거. 방해 제거 청구권과 예방 청구권만 있죠. 왜? 저당권은 점유를 수반하지 않기 때문에 반환 청구권은 없어요. 두 번째, 이 침해가 되더라도 담보 가치가 충분합니다. 만족을 얻을 수 있더라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물권적 청구권. 두 번째,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려면은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이니까 침해자하고 고유가실 이시하겠죠. 고유가실 이시하고 또 손해가 발생해야 하는데 손해가 발생하려면은 담보가치가 충분하면은 손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담보가치가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충분치 못했을 때만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긴다는 거 그거 염두에 두셔야죠. 자, 담보가치가 만족을 얻을 수 없을 때 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발생 즉시 행사할 수 있는 거지 저당권은 실행을 기다려서 행사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저당권은 실행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 발생 즉시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염두에 두세요. 세 번째, 자, 우리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담보물로 보충을 청구하는 건데 이것은 362조 저당권 설정자의 주책사유가 있어야죠. 설정자의 주책사유에 의해서 이 저당 목적물로 담보 목적물의 값어치가 훼손, 침해됐을 때 담보가치가 손상됐을 때는 다른 담보물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죠. 자, 다른 담보물을 보충을 받는다면은 공동저당권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공동저당권으로. 자, 네 번째. 우리 즉시변제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즉시변제 청구권이라는 얘기는 자, 우리 변제기가 지나야만이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잖아요. 변제기가 저당권의 실행 요건이잖아요. 근데 변제기 도래 전에도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변제기 도래 전에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는 게 즉시변제 청구권입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라고 그러죠. 우리 채무자는 그 변제기까지는 돈을 사용할 이익이 있었는데 그것이 상실된다는 얘기는 지금 변제해야 한다는 얘기죠. 이런 것들을 즉시변제 청구권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이 네 가지인데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때는 다른 담보물을 보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권이 발생할 리가 없죠. 손해가 발생할 리가 없죠. 손해가 보충이 되니까.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권과 담보물 보충 청구권은 같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또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저당권을 계속 존속시킨다는 의도죠. 그렇기 때문에 즉시 변제 청구권을 같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할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 변제 청구권을 함께 행사할 수 없다는 걸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아무튼간 이 저당권의 침해 시 구제 방법이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 책에 1번에 물권적 청구권에서 나오죠. 반환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동그라미 2번에 손해배상 청구권. 침해자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행사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저당권 실행 전에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눈여겨보시고 담보가치가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되어야만이 손해배상 청구권이 행사가 된다고 그랬어요. 담보물 보충 청구권이다. 설정자의 귀책 사유로 다른 담보물의 보충을 요구할 수 있는데 담보물 보충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이나 즉시변제 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한의 이익 상실이다. 즉시변제 청구권을 얘기하죠.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채무자가 담보물을 손상, 감소, 멸실시켰을 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즉시변제 청구권이 생기는 거죠. 자, 이 네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4번에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이다.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저당권을 처분을 하려면은 피담보 채권과 함께 처분해야죠. 채권에 분리하여 저당권만 양도하지는 못합니다. 피담보 채권과 함께 처분해야 한다는 거. 저당권은. 그리고 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양도할 때는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가야죠. 그러면 양수인에게 부기 등기 형식으로 이전 등기가 넘어갔을 때는 채권과 저당권이 같이 양수인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채무자 겸 설정자는 돈을 변제할 상대방도 양수인이고 말소등기 청구 상대방도 양수인이라는 거, 양수인이 상대방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세요. 자, 저당권을 채권과 함께 양도가 가능한데 이전 등기가 넘어갔어요. 그러면은 말소등기 청구 상대방도 양수인이라는 거. 그런 걸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은 입지의 대상이 된다고 그러죠. 질권 설정의 대상이 돼요. 권리질권 설정을 할 수 있는 게 저당권이라는 거. 그래서 권리질권도 등기를 해야죠. 부기등기 형식으로 등기할 수 있죠. 저당권은 소멸이다 해서요. 우리 채무가 소멸하게 됐어요. 이제 채권이 변제가 됐다든가 그래서 소멸하게 되면은 부종성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저당권만 가지고는 소멸시에 안 걸려요. 저당권 자체만 갖고는 소멸시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가 완성되거든요. 그러면 피담보 채권이 소멸시가 완성되면은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꼭 생각할 것은 저당권이 실행이 되고 있어요. 행사가 그러니까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는 얘기죠.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채권,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저당권이 설정됐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그랬어요. 이 네 가지가 공통점이라고 그랬죠. 유치권, 저당권, 또 근저당권, 그 다음에 가등기 담보권, 동시행항변권. 이런 권리들이 행사되고 있더라도 이 설정돼 있다 하더라도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피담보 채권은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것 좀 잘 정리해 놓으세요. 우리 기출 체크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우리 25위 기출 문제죠. 저당권이 소멸 원인이 아닌 것은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다. 저당 목적물이 전부 멸실됐으면은 저당권은 이 뭡니까? 소멸되는 거죠. 저당권은 전부 멸실됐을 때. 근데 아닌 걸 고르라고 했으니까 아직 답이 아니네요. 2번.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했어요. 피담보 채권이 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은 부정성 때문에 저당권도 소멸한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1번, 2번 다 소멸하는 거죠. 3번. 저당 목적물이 경매로 인해서 제3자가 매각됐어요. 경매가 됐을 때는 저당권은 소멸하는 거죠. 그러면 3번도 소멸하는 거고. 4번. 지상권이 목적으로 제3자에게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 토지 소유자가 그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이게 혼동이라고 그러죠. 지상권이 소멸됐을 때 이 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죠. 또 왜 지상권이 혼동으로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냐? 이 저당권 때문에 그러죠. 저당권은 제3의 권리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 제3의 권리자가 소멸하게 되면 침해를 받아요.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을 취득하더라도 지상권이 존속합니다. 지상권이 존속하니까 저당권도 여전히 존속하죠. 그래서 4번은 소멸 원인이 아닌 거네요. 5번 저당권자가 자신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는 저당권의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자 우리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그러면 자신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존속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혼동으로 저당권은 소멸하죠. 저당권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후순위 권리가 없어요. 또는 제3의 권리의 목적이 된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은 혼동으로 저당권은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멸 1번, 2번, 3번, 5번은 소멸되는데 4번은 소멸되지 않죠. 4번은 저당권은 여전히 존속한다는 거.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우리 특수저당권이다 해서요. 이 공동저당권과 근저당권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시험 문제가 곧잘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 우리 또 잘 정리해 놓기를 합시다. 우리 공동저당이다. 공동저당부터 우리 교재 순서대로 공동저당권을 우리가 공부합시다. 이 공동저당권은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뭡니까?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한 개의 부동산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게 아니라 여러 개, 다수저당권이죠. 복수저당권을 얘기하죠. 복수저당권. 2개 이상의 저당권이 설정하는 거죠.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목적물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복수저당권이죠. 그러면 이 목적물 수만큼 저당권의 개수가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세 필지 토지다. 그러면 3개의 저당권이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목적물 수만큼. 그러면 이게 공동담보 취지를 기재해야 하잖아요. 공동담보. 공동으로 이 취지를 기재해야 한다는 거,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것을. 그런데 공동담보 취지를 기재할 때 이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비치한다 그럽니다. 공동담보 목록을. 아무튼 공동담보라는 것을 기재해야 한다. 이건 동시에 설정할 수도 있고 순차적으로 설정해도 돼요. 또 순위가 틀려도 되고 또 소유자가 틀려도 돼요. 자, 우리 제3자의 소유물을 저당권 설정하는 걸 물상보증이라고 하죠. 제3자를 이렇게 물상보증의 소유 목적물에도 같이 저당을 잡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공동저당권에서는요,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 뭐냐면은 368조 실행방법에 대해서 나와요. 공동저당권은 실행방법. 실행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합니다. 368조. 공동저당권은 실행. 이 실행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동시배당과 이시배당. 순차배당이라고 하죠. 이시배당. 이렇게 2가지로 나눠집니다. 이시배당. 자, 동시배당, 이시배당. 동시배당인데 이 동시배당이 모두 다 채무자의 소유물이에요. 모두. 이 여러 개의 저당권의 그 부동산이 모두 다 채무자의 소유물일 때는 자, 우리 동시배당 했을 때는 비례해서 배당받아가죠. 그 피담보 채권의 경락대금 액수에 비례해서 안분배당이라고 그러죠. 비례해서 배당받아간다는 거.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채무자의 소유물과 이게 중요합니다. 채무자와 물상보증인의 소유물을 같이 공동저당권 설정했어요. 이런 경우. 그러면 물상보증인은 자기가 돈을 빌린 것은 아니지만은 자기 부동산을 채무자를 위해서 담보로 제공해 준 적이 있잖아요. 근데 비례해서 만약에 동시배당이 됐을 때 비례해서 배당받아 간다면 물상보증이 너무 억울하잖아요. 채무자의 소유물에서 먼저 가져가고 나머지에 대해서 자기한테 배당해야 맞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런 경우는 비례해서 배당받아 가는 것이 아니고 채무자의 소유물에서 우선 배당하고 소유물에 우선 배당하고 부족하면은 부족 부분에 한도 내서 이 물상보증인의 목적물에 이 추가 배당한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죠.
물장 보증인의 소유물에 추가 배당. 추가 배당.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여러분들 꼭 잃어버리지 마세요. 자, 우리 채무자의 소유물에서 우선 배당해야겠죠. 물장 보증인은 자기가 돈을 빌린 것도 아닌데 자기가 다 동시에 이렇게 비례해서 책임을 진다면은 너무 부당하잖아요. 채무자 소유물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 부분에 한해서 물장 보증인의 목적물에서 추가 배당한다. 그래야만 공평할 거 아닙니까? 아무튼간 이거 좀 잘 기억하세요. 이게 중요한 내용이죠. 중요한 내용. 그러면 선생님 20배당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 20배당 채무자의 소유물에 20배당 했다고 봅시다. 채무자의 소유물이에요. 그러면은 전액 다 가져가죠. 가져갈 만큼 다 가져가죠. 전액 배당된다 그러죠. 전액 배당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후순위의 차순위의 저당권자가 문제죠. 차순위 저당권은 선순위의 공동저당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는 거. 선순위의 공동저당권. 선순위의 공동저당권의 대의 행사. 대의 행사가 가능하죠. 차순위의 공동저당권은 여기에서 비례해서 배당받아 간다면은 후순위의 저당권자도 나머지 금액을 배당받을 수 있는데 이걸 딱 찍어서 하나만 경매를 붙이다 보니까 선순위의 1번 공동저당권자가 전액을 배당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차순위 저당권자는 하나도 배당받아 갈 것이 없는 경우가 있겠죠. 그랬을 때는 부당하니까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다른 목적물에 대의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다만 물장보증인의 목적물은 지금 공동저당권자에게만 이 채권자에게만 보증을 서줬지 후순위 저당권자한테는 보증 서준 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장보증인의 목적물에는 대의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죠. 물장보증인의 목적물 어느 소유물에는 대의 행사하지 못한다. 자, 채무자의 다른 행사 못한다라는 거. 채무자의 다른 부동산은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는데 물장보증인의 소유물에는 대의 행사하지 못한다. 이렇게 정리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요게 중요하죠. 지금 이거 368조 실행 방법에 대해서 동시배당과 이시배당을 여러분들이 잘 정리해 놓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공동저당의 효력이다 해갖고요. 우리 3번에 잘 정리해 놨어요. 동시배당이 있어야 분담 안 분한다. 비례해서 배당받는다. 이시배당이 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의 행사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니을번에다가 별표해야죠. 저당 목적물이 채무자와 물장보증이 소유물일 때는 어떻게 되냐. 동시배당했을 때는 채무자의 소유물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 부분에 한해서 물장보증인의 부동산에 추가 배당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나왔죠. 이시배당했을 때 채무자의 소유 부동산에 먼저 경매를 붙였을 때는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는데 다만 물장보증인의 소유물에는 대의 행사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런 것들을 정리해 놓으세요. 자, 우리 기출 체크 문제, 작년 기출 문제잖아요. 어떻게 나왔는가 물어볼까요? 자, 갑은 을에게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 소유 X 토지와 Y 건물에 각각 1번 공동저당권을 취득하고 병은 X 토지의 피담보 채권의 2억 4천만 원에 2번 저당권을 정은 Y 건물에 피담보 채권의 1억 6천만 원에 2번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X 토지와 Y 건물 모두 경매되어 X 토지의 경매대가에서 4억 원,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2억 원을 동시에 배당된 경우, 동시배당된 경우라고 나왔어요. 정은 Y 건물의 경매대가에서 배당받을 금액은 어떻게 되냐. 자, 우리 그림을 그려볼까요? 복잡한 것 같아도 별것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을이라는 사람은 X 토지에다가 Y 건물이 있어요. X 토지 Y 건물 다 을 거죠. 을 건데 이것을 이 갑이 3억 원을 빌려주면서 3억 원의 채권, 갑이죠. 갑이 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이 을 소유 X 토지 Y 건물을 같이 저당을 잡았다는 얘기예요. 공동저당권. 자, 1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했죠. 이 토지도 건물도 각각 저당권 설정했다는 얘기죠. 1순위. 근데 을한테 또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어요. X 토지에 대해서 이 2억 4천만 원을 빌려줬어요. 2억 4천만 원을 빌려줘서 병이라는 자가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죠. 2번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Y 건물에 대해서는 또 1억 6천만 원을 빌려주면서 정이라는 자가 2순위의 저당권을 설정받았다는 얘기죠. 자, 이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만 병이 2순위의 저당권, Y 건물만 정이 2순위의 저당권을 설정했다는 얘기예요. 이 갑은 이 X 토지든 Y 건물이든 다 1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받은 거고. 그러면은 자, 경락대금이 어떻게 나왔냐? 이 X 토지에 대해서는 4억 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Y 토지에 대해서는 2억 원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경락대금이. 경락대금. 그러면 이 공동저당권자가 동시배당했을 때는 여기 비례해서 배당받아 간다고 그랬죠. 여기 동시배당했을 때는 비례해서 배당받아 간다. 비례해서 배당받아 가니까 X 토지에 대해서는 이 공동저당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이 2억 원이죠. 그 다음에 Y 건물에 대해서는 1억 원이죠. 그러면 3억 원이기 때문에 3억 원의 채권을 다 변제받은 거잖아요. 이게 절반이니까 당연하게 뭐 그냥 암산으로도 되죠. 그럼 만약 혹시나 계산하고 싶으면은 자, 이거 더하면 얼마죠? 6억 원이잖아요. 이 채권액은 3억 원이잖아요. 물어보는 걸 곱해주면 되죠. 자, 이 X 토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4억 원의 2분의 1은 2억 원이잖아요. 만약에 조금 복잡하게 나온다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걸 곱해주면은 이제 1억 원이 나오는 거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계산하면 됩니다. 아주 뭐 이거 쉬운 거지.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계산 방법이 복잡하게 안 나옵니다. 딱 떨어지게 나오죠. 쉽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2억 원을 4억 원 중에 2억 원을 가져가고 갑이 2억 원 중에서 1억 원을 가져갔어요. 그래서 3억 원을 다 변제받는 거죠. 갑이. 그러면은 나머지가 얼마 남았어요? X 토지에 대해서 2억 원이 남았죠. 그러면 이 정은 X 토지에 대해서 2억 원을 배당받았죠. 정은. 그 다음에 정은, 정은, 그러니까 병은 2억 원이고 정은 Y 건물에 대해서 1억 원은 갑이 가져갔고 나머지 1억 원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억 원을 배당받아 갔죠. 그러면 정이 얼마를 배당받아 가냐라고 물어봤으니까 답은 1억 원이네요. 답은 1억 원이니까 답이 4번이잖아요. 아주 쉽죠. 자, 정리를 다시 해봅니다. 동시배당했을 때는 비례해서 배당받아가는 거, 이 경락대금 X에 비례해서 가져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은 이 X 토지에서 2억 원을 가져가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2억 원 떨어졌잖아요. 그건 병이 2억 원을 가져가야죠. 후순위니까. 그 다음에 Y 건물에 대해서 2억 원인데 갑이 먼저 1억 원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1억 원이니까 정은 후순위니까 그 다음 순위니까 이 건물에 대해서는 1억 원을 가져갈 수 있죠. 그러면 정이 얼마를 배당받아 가냐라고 물어봤으니까 1억 원이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좀 복잡할 것 같아도 그림만 그려보면은 아주 쉽게 떨어지는 거죠. 그냥 빼기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판단하셔야 한다는 거. 자, 우리 공동저당권에 대해서 정리를 했고 근저당권이 나오는데 이 근저당권은요 틀림없이 시험 문제가 되니까 이거 별표하세요. 근저당권은 꼭 나옵니다. 별표하시라는 거. 자, 이 근저당권이라는 게 뭐냐? 이거부터 여러분들 정리해가면서 나갑시다. 이 근저당권이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잘 나오니까 근저당권이 뭔가부터 우리가 또 살펴봐가면서 내용을 접근해가 나갑시다. 이 근저당권은 한 번 거래하고 마는 게 아니에요. 계속적 거래관계라고 그래요.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일정의 그 한도까지 그걸 채권 최고액이라고 그러죠.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 담보하는 제도를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근저당권. 자, 이 근저당권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생기는 거죠. 계속적 거래관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은행 같은 경우도 계속적 거래관계지만 대리점무, 본사와 대리점무 관계는 지금 몇 년간 대리점을 운영할지 모르잖아요. 한번 거래하고 마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계속적 거래관계라고 그래요. 자, 갑이라는 대리점이 있다고 합시다. 이 대리점이 있는데 이 대리점에서는요. 이 본사, 을이라는 본사로부터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할 수 있죠.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이 본사에서는 일반 저당권을 설정한다면은 자, 이 결제를 해줘요. 이제 장사를 잘 돼서 그러면 또 저당권은 소멸되고 또 다시 외상대금 채권이 발생할 때는 또 설정해야 하고 번거롭잖아요. 설정했다 소멸했다 번거롭잖아요. 그러면 한번 저당권을 설정하면은 이 저당권이 뿌리를 일정의 그 증감 변동이 있다 하더라도
뿌리를 박아버린다 이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걸 뿌리 근자를 써주는 거죠. 이걸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뿌리를 박아버리면은 이 저당권은 증감 변동, 채권의 증감 변동, 불특정 다수 채권이라고 그러죠. 불특정 다수 채권. 다수 채권이라 하더라도 증감 변동이 있는 채권이라도 일정의 그 한도까지 저당권을 설정하는 걸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한번 거래하는 것이 아니죠. 계속적 거래 관계죠. 그러면 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는 틀리니까 반드시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기재해야죠. 취지와 그 다음에 등기 반드시 해야죠. 필수적이죠.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서 이런 판례도 나옵니다. 근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계약을 맺었는데 등기는 일반 저당권 등기가 됐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그 등기는 무효입니다. 왜? 근저당권은 특수저당권으로서 일반 저당권과는 틀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 질적면에서 불일치가 됐기 때문에 그 등기가 무효다 그러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채권 최고액이라는 걸 반드시 정해야죠. 채권 최고액은 명시해야 하고 또 등기해야죠. 이 두 가지는 필수적 사항이잖아요. 물론 채무자도 기재해야죠. 등기에 기재해야 하고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등기 사항이라는 거. 이 채권 최고액이 중요한 거죠.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무엇을 의미하냐 이겁니다. 우선 변제 한도액을 얘기하죠. 경락대금에서 이 금액의 한도까지만 우선 변제가 보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책임의 한도액을 말한다 하면 틀려요. 책임의 한도액을 말하는 게 아니죠. 우선 변제 한도액을 얘기하는데 채권 최고액. 그래서 책임의 한도액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최고액이 초과됐어요. 최고액의 초과 부분은 무담보 채권이죠. 무담보 채권이라는 것은 이 우선 변제권이 없다는 얘기죠. 무담보 채권이 된다는 거, 무담보 채권, 우선 변제권은 없죠. 그러면 이 초과 부분이 있을 때 이것 좀 보세요. 우리 채무자 겸 설정자, 시험 문제 잘 나오죠. 채무자 겸 설정자가 변제하려고 그래요. 설정자의 변제 시에는 초과 부분 전액을 변제해야죠. 설정자의 변제는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 초과 부분까지도 다 변제해야죠. 그래야만이 이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채무자 겸 설정자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변제해야 한다는 걸 주의하세요. 그러나 우리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하는 경우 있잖아요. 물상보증인의 변제에서는 이거 이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최고액의 한도까지만 변제를 해야 한다. 자, 우리 초과 부분은 변제 안 해도 되죠. 이때 여기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거. 그러면 근저당권은 말소를 청구할 수 있죠. 자, 채무자 겸 설정자가 변제할 때는 초과 부분 전액을 변제해야 하지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이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은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이라겠는데 우리 존속기간이나 우리 언제까지 거래관계가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은 정할 수도 있잖아요. 존속기간이나 결상기 이런 것들은 이 약정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등기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의무적 사항이다 그러죠. 존속기간이나 결장기는 약정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또 등기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반드시 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의무적 사항이라는 거 이런 것 정도 정리해 놓으시고 이 채권 최고액의 한도로 여러분들이 근저당권 이 불특정 다수 채권이다 보니까 근저당권이 실행이 되려면은 채권이 확정돼야죠. 그래서 근저당권에서 시험 문제는 이 채권의 확정 시기가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와요. 채권의 확정 시기 이게 중요하죠. 자, 우리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면은 채권이 확정됩니다. 절상기가 도래했으면 확정됩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 주의할 것이 있어요.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당사자가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은행의 대출금이 2020년이 변제기라고 봅시다. 그래도 지금 돈이 생겨서 지금 미리 갚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갚겠다라고 확정시킬 수 있잖아요. 기본계약을 해지할 수 있잖아요. 그런 그래서 확정이 된다는 거 결산기 도래 전이라도 자 아무튼간 채권의 확정 시기가 여기서 이제 최고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것은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붙였을 때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됩니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붙였을 때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지만 후순위 전세권자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이는 경우 있죠. 그랬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됩니다.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라는 거. 이게 시험 문제 가장 잘 나오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붙였을 때는 경매 신청 시에 확정되지만 후순위 권리자, 후순위 전세권자, 후순위 가등기 담보권자,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붙일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선순위의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에 확정된다는 거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자, 우리 채무자가 파산 선고가 됐다든가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이 됐다든가 아무튼간 이런 것도 채권 확정 시기가 되는 거죠. 채권 확정 시기를 주의하셔야겠는데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자 이제 확정된 후입니다. 확정 후에는 채권이 확정된 후에는 더 이상 원본 채권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죠. 더 이상 원본 채권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안 들어간다 이겁니다. 확정된 이 채권액 속에 안 들어가죠. 그렇지만 확정된 후라 할지라도 이자나 지연이자는 담보됩니다. 이자나 지연이자, 지연배상이라고 그러죠. 이것은 담보된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이자나 지연이자는 채권 취급액까지 들어가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면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취급액에 충분하게 만땅고가 안 되고 여유가 있어요. 충분한 완전하게 지금 찾은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는 이자나 지연이자가 확정된 후에 발생한 거라도 다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확정된 후에는 원본 채권이 더 이상 담보되지 않듯이 확정된 후에 발생하는 실행비용 이거 담보되지 않습니다. 실행비용은 근저당권에서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 속에 담보된다 하면 틀립니다. 최고액 속에 담보되지 않는다는 거. 확정된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이자나 지연이자만 담보된다는 거. 또 시험 문제가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매매하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근저당권을 인수하기로 매수인이 특약을 맺으면서 자기가 채무자로 채무 변경을 하는 경우 있죠. 그 다음에 그 대출금 채권을 전부 다 인수하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인수하는 경우도 가능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채무 내용을 변경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채무자나 채무 내용을 변경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시험 문제 참 잘 나옵니다. 자, 확정되기 전에는 채무나 채무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죠. 우리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기가 채무자로 인수하면서 이렇게 매입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 쉽다고 볼 수 있죠. 아무튼 근저당권을 우리 교재를 좀 정리해 볼까요? 교재. 자, 우리 근저당권이다. 의의 및 특질이다 해서 근저당권은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서 다수 불특정 다수 채권을 장래의 결산기가 일정액의 한도까지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을 말한다. 근저당권은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는 일시적으로 자 여기서 주의할 것은 아직 결산기가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데도 일시적으로 제로가 됐어요. 제로가 됐다 하더라도 자 우리 대리점에서 위상대금 채권이 다 변제가 됐어요. 그래도 장사가 계속되는 거죠. 대리점을 폐업한 건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근저당권은 여전히 존속하죠. 자 일시적으로 제로가 되더라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아요. 이게 부정성 완화 제도다 그러죠. 부정성 예의다 그러죠. 그런 것 좀 눈여겨보셔야겠죠. 자 그다음에 근저당권의 효력이다 해서 근저당권의 효력은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에요. 이자, 지연이자, 위약금 이런 것들이 다 채권 취급액 속에 포함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자는 등기사항도 아니고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 그래서 우리가 지연이자, 지연배상은 우리 보통 저당권에서는 1년분 한도까지라고 아까 강조했는데 근저당권에서는 1년분 한도까지다 하면 틀립니다.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다 이래야 합니다. 이 지연배상이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다. 자 그런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 근저당권의 처분에서 우리 저당권을 처분하려면 근저당권도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해야죠. 피담보채권과 함께 양도한다는 게 바로 그리고 이전 등기를 이 양수인에게 해야죠. 그러면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가 넘어갔을 때 이건 또 마찬가지로 이 채무 변제나 또는 말소 등기 청구 상대방이 양수인이라는 거. 채무 변제나 말소 등기 청구 상대방이 양수인이라는 거. 자, 우리 근저당권의 소멸에서 이제 채권이 확정된 때
확정됐는데 채권이 다 변제가 됐어요. 채권이 이제 소멸했어요. 그러면 근저당권도 소멸하는 거죠. 기본계약의 해지에 의해서 채권을 확정시켜서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고 그랬죠. 그런 걸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문제 풀어볼까요? 기출문제. 근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우리 26기 기출문제죠. 자, 피담보 채무 확정 전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없다. 벌써 틀렸잖아요. 확정되기 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아파트를 근저당권을 인수하면서 자기가 채무자로 변경하면서 이렇게 매입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채무자나 채무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확정되기 전에. 그러니까 1번 틀렸죠. 2번 1년분이 넘는 지연배상금이라도 채권 최고액의 한도 내라면은 전액이 근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된다. 그러네요. 이자나 지연이자는 채권 최고액의 한도까지는 다 포함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2번은 맞았죠. 3번 근저당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설정 행위와 별도로 피담보 채권이 성립시키는 법률 행위가 있어야 한다. 그러네요. 우리 돈을 대출을 받는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의해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담보 채권을 발생시키는 어떤 법률 행위가 있어야죠. 또 근저당권 설정 행위도 있고 설정 등기도 돼야죠. 그래야 근저당권이 성립이 되는 거죠. 3번 맞았죠. 4번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매각대금이 완납한 때 확정된다.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은 경락대금이 완납됐을 때 확정되는 거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선순위 근저당권은 경락대금 완납 시,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신청했을 때는 경매 신청 시. 그거 좀 꼭 염두에 두라고 그랬어요. 현재 참 잘 나옵니다. 그러면 4번도 맞았죠. 5번 선순위 근저당권의 확정된 피담보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어요. 채권 최고액을 이거. 자, 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담보인데 채무자 겸 설정자는 초과 부분 전액을 변제해야만이 근저당권 말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렇지만 제3취득자가 물상보증인이 대의변제하려고 그래요. 그랬을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은 근저당권을 말소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염두에 두시라고 그랬죠. 그 문제네요. 5번이. 자, 채권 최고액을 초과한 경우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에 안 들어갑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은 제3취득자다 하면은 소유권자라든가 후순위 지상권자, 후순위 전세권자를 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채권 최고액을 변제하더라도 선순위 근저당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 전액을 변제해야 합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는 전액을 변제해야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안 되죠.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이 변제할 때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돼요. 그렇지만 후순위 근저당권은 제3취득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액을 다 변제해야지 최고액 한도까지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번도 맞은 거죠. 틀린 것은 1번이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자, 이래서 우리가 근저당권까지 정리했습니다. 근저당권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우리 저당권이 다 공부가 됐는데 우리 마지막 시간에 우리 저당권을 지금 공부한 거 지금 저당권 파트를 우리 저당권은 침해 시 구제 방법 4가지 공부했잖아요. 물권적 청구권, 손해배상 청구권, 그 다음에 담보물 보충 청구권, 즉시변제 청구권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저당권 침해 시 구제 방법. 그 다음에 우리 저당권에서 처분을 하려면은 피담보 채권과 함께 양도해야 한다. 이런 것도 설명했고 공동저당권에 대해서 설명했잖아요. 공동저당권은 여러 개의 저당권이에요. 복수 저당권이에요. 한 개의 동일한 채권을 담보해서 여러 개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저당권은 각각 별개의 저당권이다 보니까 한 개의 저당권이 무효가 되더라도 다른 저당권의 유역에 성립되는데 지장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5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 목록을 비치한다고 그랬어요. 이 공동저당권은 순차적으로 설정해되고 동시에 설정해되고 소유자가 틀려도 된다고 그랬어요. 자, 이 공동저당권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은 실행 방법에서 나온다고 그랬죠. 동시 배당했을 때 모두 다 채무자의 소유물일 때는 비례해서 배당받아가는 거고 채무자의 소유물과 물상보증의 소유물이 같이 잡혔을 때는 채무자의 소유물에서 우선 배당하고 부족 부분의 한도 내서 물상보증인의 소유물에서 추가 배당한다는 거 꼭 염두에 두셔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배당 했을 때는
전액을 다 가져가는데 채무자의 소유물에 20에 해당했을 때 후순위 저당권자는 선순위 공동저당권을 채무자의 소유물에는 대의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채무자의 소유물에는 대의 행사할 수 있는데 이 물상보증의 소유물에는 대의 행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물상보증의 소유물에는 그런 것들을 공동저당권을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이 한 번 거래하고 마는 것이 아닐 때는 이 증감변동, 장래에 발생할 불특정 다수의 채권액을 일정의 그 한도까지 채권 최고의 그 한도까지 담보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걸 근저당권이라고 그래요. 근저당권은 불특정 다수의 채권인데 근저당권이 실행이 들어가려면은 채권이 확정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 확정 시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근저당권자 스스로 경매를 붙였을 때는 경매 신청 시 후순위 권리자가 경매를 붙였을 때는 경락되고 완납 시에 확정된다는 거. 그럼 확정된 후에 발생한 원본 채권은 더 이상 담보되지 않지만 이자나 지연이자는 확정된 후에 발생한 경우라도 최고의 그 한도까지는 담보된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 이 채권 최고액이라는 거 우선 변제 한도액을 얘기하니까 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하더라도 초과 부분은 무담보예요. 그렇지만 채무자 겸 설정자는 전액을 변제해야만이 말소 청구할 수 있지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일부 변제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이 변제할 때는 최고액 한도까지만 변제하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근저당권의 핵심적인 내용이죠. 근저당권은 일시적으로 채권이 제로가 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 부정성 완화 제도라고 그랬어요. 특수저당권이라고 그랬어요. 이러면서 우리가 근저당권까지 정리하다 보니까 어느덧 물권법이 다 정리가 됐네요. 자, 그러면은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계약법을 공부할 겁니다. 이 계약법이 계약총론과 강론으로 나눠지는데 이 내용도 그렇게 물건에 비해서는 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또 이 양도 작아요. 그런데 시험 문제는 10문제 나옵니다. 총론이 5문제, 강론이 5문제. 이 계약법에 여러분들은 득점 분야로 자부한다고 봐요. 계약법이 내용도 쉽고 양도 작고 이러니까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거기에서 이 대다수 10문제 정도에서 뭐 9문제나 10문제 다 맞춰졌다 이런다면은 다른 부분에서 많이 실수를 하더라도 고득점 나오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약 총론과 강론을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자세히 정리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이 시청을 하셔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언제나 최선을 다하는 민법 강사 김남경이었습니다.